네, 자, 그렇다면은 AI가 변화시키고 있는 업종들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교육과 트레이닝 쪽에 글쓰기 편집 쪽에 사용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챗GPT 프롬프트에서는 제 생각에 지금 글쓰기가 10.8에서 7.7로 떨어지긴 했는데, 요거는 이제 챗GPT 말고 다른 대안들이 많죠. 더더군다나 클로드가 요새 글쓰기하고 코딩에 되게 특화된 걸로 유명해서 그런 쪽에 빠짐이 아닐까 싶고요. 전반적으로 글쓰기는 이제 거의 모든 그 생성형 AI를 통해서 작성하는 게 일반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교육하고 강의도 많이 늘었고요. 그 다음에 학습과 연구, 소폭 감소했고 수학과 논리의 증가세가 보이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잠재적 위험은 AI 어시스턴트가 학습, 수학, 글쓰기 등 다양한 분야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기회는 교육 앱이 숙제나 스캔, 퀴즈 생성 등 더 발전된 AI 기능을 통해서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OCR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를 그 텍스트를 복사하지 않아도 그냥 이미지 자체에서 텍스트를 읽어내서 설명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굉장히 사용이 좀 많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와 생산성 모델 한번 보면, 네, 코딩이 조금 떨어졌다고 했는데 이건 챗GPT라서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클로드가 코딩하고 글쓰기 쪽으로 특화돼서 그쪽으로 많이 빠진 것 같고요. 이미 이제 클로드는 어떤 그 기술의 정점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성능이 좋지요. 기술 지원 이런 거 이제 소폭 증가 감소 있고, 비즈니스, 마케팅 이런 쪽으로 많이 쓰일 것 같아요. 깃허브나 허브스팟 같은 웹사이트에서 AI 어시스턴트가 자주 이용되고, 특정 대상들한테 맞춘 AI 도구들이 이제 제공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뉴스와 잡지인데요. 기본적으로 한 3배 정도 늘었네요. 더 많은 사용자들이 AI 통해서 뉴스를 보고 또 검색하고 그렇죠. 특히 이제 그 퍼플리시티는 포털 사이트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에 특정한 뉴스나 우리나라에는 지원하지 않지만 스포츠 관련 결과들도 이렇게 되게 다양하게 정보를 제공해서 마치 네이버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라이브 스트리밍이에요. 사용자들이 소셜 앱에서 사람들하고 교류하던 그런 패턴이 AI와 이제 주고받는 대화를 통해서 조금 더 친숙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AI는 좋아요에 대한 부담도 없고요. 뭔가 자기가 컨텐츠를 막 올려야 되는 그런 압박감도 좀 덜하고, 좋아요를 댓글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담도 없죠. 그리고 칭찬을 되게 잘해줘요. 너무 과도할 정도로 칭찬해준다는 게 문제긴 한데, 본인이 인지를 하고 그걸 어느 정도 좀 정리할 수 있다면 AI는 AI만큼 나를 이해해주는 그런 건 없죠. 예. 그러니까 AI 기반으로 뭔가를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부족한 부분들, 아무래도 이게 기계다 보니까 완전히 사람 같지는 않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볼 때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영화 허 보셨을 텐데, 그 영화를 보면 그 사만다인가요? 사만다가 이제 대화를 나눠요. 그런데 사만다는 그 동시에 수천만 명 막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용자들이랑 대화를 하잖아요. 네, 그 목소리가 스칼렛 요한슨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목소리를 스칼렛 요한슨의 그 유니크한 목소리가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그 목소리로 나간다. 그러면 이게 약간 성공 부족? AI 기반 데이팅의 성공 부족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분들이 제미나이나 챗GPT랑 대화를 하겠지만 거기서 이제 한정된 목소리들이 있어요. 나랑 친했던 그 AI의 목소리가, 방송 같은 데 보면 예능에 요즘 AI랑 대화하는 게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목소리랑 똑같을 때 어떤 좀 약간 묘한 기분 같은 게 좀 있지 않나요? 그래서 수요가 있다라는 건, 그런 목소리를 되게 개인화한다면 본인이 좋아하는 배우라던가 본인의 남자친구라든가 여자친구가 이 목소리로 되면 거기서 이제 좀 수요가 확산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영양하고 식단 쪽도 AI의 기능이 있다고 하는데, 몇 가지 AI를 보면 사진을 딱 찍으면 칼로리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우리가 인스타그램 같은 게 올리려고 맛있는 레스토랑 가서 멋진 그 음식 사진을 찍으면 칼로리 같은 게 나와가지고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식단 앱 같은 거, 저희 아이가 식단을 검색해가지고 엄마한테 이거 해달라고 막 얘기를 하던데, 이런 것도 이제 많이 사용자들이 늘고 있어요. 요리, 건강. 그 다음에 예산이나 계획 짜는 거는 사실 이게 엑셀이나 구글 스프레드시트와 연동이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실 복잡한 계산 앞으로 인간들이 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과거에 우리가 주판으로 계산을 했고, 그 전에 암산했죠. 암산을 하다가 주판으로 하다가 계산기가 나왔고, 그 이후에 이제
엑셀로 계산을 하잖아요. 근데 그 엑셀조차도 우리가 직접 만들 필요 없이 몇 마디만 지시를 하면 엑셀이나 시트로 그냥 간단하게 만들어 주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쪽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코파일럿이나 제미나이 쪽에 기회가 있겠죠. 오피스를 가지고 있고 사용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걸 활용해서 좀 연결을 한다라고 하면 예산이나 계획을 짜는데도 훨씬 더 유용한 도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요즘 보면 이제 챗GPT가 거의 탑을 이루고 있고, 그 밑에 제미나이나 퍼플렉시티가 이렇게 하위 중위권에서 받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사용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챗GPT하고 제미나이가 이미지 생성에 굉장히 공을 들이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챗GPT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부터도 달리를 함께 출시를 해서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제미나이가 그 따라오는 속도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챗GPT를 텍스트 대화용으로도 쓰겠지만 이미지 생성으로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이런 게 어떤 시장의 마케팅 수요와 연결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업종에서 AI를 활용해서 광고를 만드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쪽은 물론이고요. 여기 보면 직업 교육, 쇼핑,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산업에서 사실은 짧은 영상 같은 건 간단히 만들 수 있는데, 아시겠지만 한 20초, 30초 넘어가는 걸 계속 프롬프트를 연결해서 하는 작업들이 사실 원활하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시간을 많이 들이면 어쩌다가 좀 좋은 내용이 나오기도 하고,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흐름상 비슷하다고 우리 시청자들이 이해할 정도의 수준 정도는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실제로 관광공사에서 이걸 바탕으로 영상을 하나 만들었었죠.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가 트렌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면, 챗GPT 5가 나오면서 초반에 약간 이제 이슈는 있었어요. 4가 더 좋았다 그러면서 이제 피드백을 반영해서 최고의 챗GPT를 만들어냈죠. 리서치 글쓰기 기능 한 번에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성능 개선이 돼서 더 빠른 그리고 정확한 코딩이 가능하고, 수학, 시각, 인식 분야에서 GPT4보다 성능이 향상됐고, 새 기능도 몇 가지 추가해서 생각의 깊이를 이용자가 조절해서 단순 요약부터 심층 분석까지 만들어낼 수 있고, 모르는 것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설계되어 있고, 또 5,000시간 이상 안정성을 테스트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GPT-5가 되게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내요. 출시하기 전에는 사실 제미나이 2.5 프로, 제미나이 2.5가 더 압도적인 성능을 낸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8월 8일 이후로는 GPT-5가 모든 스코어에서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크로드에서 9월 30일 날 크로드 4.5를 공개를 했습니다. 소네트 4.5죠. 성능이 엄청나게 향상이 됐고, 그 다음에 에이전트 작업이나 코딩이 원래 그 전부터도 넘사벽이었어요.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가 기회가 되면 그런 거 실습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하다 보면 챗GPT나 제미나이는 성능이 좀 비슷비슷해요. 코딩을 잘 못한다는 거죠. 글쓰기도 그렇게 유능하지 않고, 글쓰기의 가장 큰 차이점은 소네트는 가이드를 주면 그 가이드를 거기에 맞춰서 작성을 해주려는 아주 꼼꼼함이 있어요. 근데 챗GPT나 제미나이는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죠. 네, 그래서 성능이 이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쪽으로 갔는데, 사용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아무래도 클로드는 이게 이제 제너럴한 AI보다는 특화된 AI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글쓰기와 코딩, 그리고 아까 우리 데이터에서 봤지만 글쓰기와 코딩에서 챗GPT가 확실히 많이 떨어졌고, 그만큼의 수요는 전부 이쪽으로 갔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미나이가 AI 모드라는 걸 새로 만들었죠. 아마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네이버에서 구글에서 검색을 하다가 기본으로 이제 AI 모드로 진입이 되고, 다시 AI 모드로 바깥으로 나오면 처음부터 그냥 AI 모드 왼쪽에 있는 것처럼 구글 첫 페이지 자체가 바뀌기도 하고요. 이걸 테스트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이렇게
첫 화면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학생들 보면 지금 다 제미나이로 다 갈아탔어요. 제미나이는 1년 동안 무료인데 챗GPT는 $20를 내야 되니까 당연히 뭐 1년 정도는 써볼만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구글의 전략은 제미나이를 1년 정도 써보는 게 써보게 하는 게 아니라, 제 생각에 이제 이게 드라이브가 있단 말이에요. 드라이브 2테라를 같이 줘요. 그죠? 원래도 유료 버전 $20 내면 드라이브 같이 줬는데, 요거 1년 정도 무료로 사용하면 데이터가 많이 쌓일 거예요, 드라이브에. 그리고 제미나이는 그 프롬프트가 전부 텍스트로 그 박스 파일로 해서 그 구글 드라이브에 쌓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쓰면 한도를 초과해요. 그러면 이제 다른 데로 넘어가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전략도 있는 것 같고, 그런 가벼운 전략 말고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구글 시트랑 연동이 됩니다. 뭐 계산하거나 결과 값을 하거나, 이게 엑셀로 다운받는 것보다 훨씬 더 편해요. 특히 클로드는 아직도 엑셀로 호환하는 작업이 굉장히 원활하지 못한데, 챗GPT는 나름 좀 괜찮은 편이고요. 그런데 이 구글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트랑의 연동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오피스랑 계속 활용성을 높이다 보면 이 구글의 생태계에서 빠져나가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죠? 그런 복합적인 이유로 제미나이가 아주 그 기세 있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챗GPT와 클로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클로드는 약간 컨스티튜셔널이라고 해서 헌법적인 AI라고 해요. 그래서 챗GPT, 오픈 AI의 챗GPT는 인간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극한 상황에서의 인공지능 기술을 한번 발전시켜보자, 끝까지 한번 가보자, 이런 취지라면, 클로드는 인간을 보조하고 인간한테 도움을 주는 AI 쪽으로 포지셔닝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역할을 도와주고 인간의 생산성을 높이는 쪽으로 좀 둘이 약간 달라져 있어요. 챗GPT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대주주죠. 그래서 오피스와의 호환성이라든가, 아니면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궁극적으로는 같이 연합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있고, 사람들이 생성형 AI다 생각하면 가장 먼저 챗GPT를 생각하기 때문에 선도자의 우위점도 있어요. 클로드는 좀 더 정부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약간 그렇게 특화된 쪽으로 이렇게 가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자, 기술 동향을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에이전트 AI라는 게 좀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도구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검색창 안에서 그냥 질문을 하면 AI가 알아서 거기에 맞는 에이전트 도구를 사용하는 거, 이걸 에이전트 AI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사용자가 이 프롬프트 안에 뭐 입력을 하잖아요. 그러면 AI가 사용자 대신에 거기에 맞는 적합한 엔진 또는 도구를 불러와서, 그 명령에 따라서 다르겠죠. 예를 들어 그려줘 그러면 굳이 뭐 이미지 도구 툴로 가거나 뭐 동영상으로 가지 않아도 생성형 AI가 중간에서 본인이 선택해서 그 도구를 끌어다가 결과값을 내는 거죠. 이제 이게 AI 에이전트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스타트업이 살아남으려면,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걸 만들면요, 이게 자기만의 어떤 유니크한 사용자를 확보하지 못하면 이 프롬프트 창 안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이 사람들은 사용자가 많잖아요. 사용자들한테 서비스를 하나 추가해버리면 될 뿐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새로 이 시장에 진입하는 진입 장벽은 높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시장에 들어와 있는 곳 중에서 뭐 딥시크, 뭐 챗GPT, 제미나이, 뭐 그록 몇 가지 뭐 10손가락, 5손가락 안에 드는 것 이외에 나머지 이 회사들은 전부 AI 에이전트와의 경쟁에서 이겨야만 자기 위치를 확보하겠죠. 그다음에 커넥터라는 게 새로 생겼어요. 원래 클로드에서 MCP라고 해서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이라고 만들었던 게 있어요. 이것저것 추가적인 서비스를 부착을 해서 거기에 있는 정보와 그 생성형 AI의 프롬프트를 연동시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되게 범용화됐죠. 그래서 보면 이제 구글 드라이브 연결을 하는 거, 그다음에 뭐 지메일이라든가 깃허브라든가 뭐 캔바라든가 드롭박스나 이런 데 연결을 해서 함께 연동시켜서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져올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장점이 할루시네이션이 좀 적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그 데이터를 쭉 읽어보고 그 데이터 안에서 답변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라든가 이렇게 단서를 달기만 한다면 이게 엉뚱한 소리를 한다거나 자기가 모르는 걸 안다고 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훨씬 줄겠죠. 제미나이도 커넥터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죠. 여기 뭐 구글이나 유튜브나 이런 거 연동시키는 거, 태스크 연동시키는 거, 퍼플릭시티도 이런 거 연동을 시켜서 뭐 다양한 커넥터들이랑 같이 연동할 수 있어요. 다 기업들이 만든 그런 것들이죠. 네, 이런 걸 커넥터라고 해요. 그다음에 사용자의 학습 능력을 강화해서 이 락인 효과를 더 강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락인 효과라는 건 우리 많은 분들이 $20를 1 년치 결제를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1 년치 결제하면 챗GPT가 쭉 이제 가지고 있는데 제미나이의 새로운 서비스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1 달씩 결제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 근데 1달 결제를 하면 이제 다음 달에 '뭘 사용할까?'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챗GPT나 퍼블리시나 뭐 그 클로드나 이런 곳에서는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연관으로 묶어두려고 하겠죠. 다른 곳에서 새로운 서비스가 나와도 우리 서비스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나를 더 잘 아니까. 그러기 위해서 보면 챗GPT에 개인 맞춤 설정에 저장 메모리가 있어요. 그래서 메모리를 활용을 해서 메모리에 저장이 돼서 여러분 사용자가 누군지 정확하게 이해를 한다면 다른 데로 나가면 다른 데서는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그런 한계가 있을 수 있죠. 퍼플리시티에는 공간이라는 서비스가 있어서 여러분이 작업했던 것들, 특정 주제로 작업했던 것들을 묶어놔요. 일종의 프로젝트인데 챗GPT에는 프로젝트라고 부르고요. 프로젝트에 맞게 설정값을 집어넣으면 그 프로젝트 가이드라인에 맞게 설명을 해 줍니다. 여러 사용자들이 이제 이걸 하나의 아이디로 뭐 한 팀이라든가 이렇게 돌려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각자의 폴더를 만들어서 활용할 수도 있겠죠. 클로드도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 안에서 다양한 업무들을 활용하게 만들죠. 그러면 이게 인제 여러 가지를 가지고 사용하다 보면 '내가 그걸 어디에 썼었지?' 이런 걸 되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런 걸 유도하면 이제 특정한 거 하나만 쓰게 되겠죠. 그래서 요런 그 락인 효과도 앞으로 좀 강력해질 전망이 있죠. 그다음에 온 디바이스 AI라고 해서 지금 이제 뭐 애플이 뭐 "AI 서비스를 좀 치고 나가지 못한다. AI 서비스에 좀 뒤처졌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사실 뭐 그건 시간 문제 아니겠습니까? 뭐 테슬라가 뭐 그록 같은 걸 활용해서 자동차에 탑재된, 그러니까 굉장히 자동차도 굉장히 기계인데 이거 인제 클라우드까지 접속하지 않고 자동차에서 인제 뭐 충전을 할 때라든가 뭐 한가한 시간에 다운받아 놓고 이 안에서 응답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빠르겠죠. 그렇게 좀, 그리고 또 개인화될 수 있겠죠. 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연 시간도 최소화하고 비용도 절감시키고 프라이버시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인제 온 디바이스 AI도 이제 시장이 만들어질 텐데 제가 볼 때는 뭐 테슬라라든가 뭐 애플 이미 생태계를 가지고 있는 곳, 그다음에 뭐 구글은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어요. 구글은 그 데이터를 서버에 가지고 있고 싶어 하니까. 그러니까 구글 이외의 나머지 회사들은 온 디바이스 AI에 좀 많은 승부를 걸려고 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인제 멀티모달이라고 해서 창 하나에 다 집어넣는 거죠. 이게 AI 에이전트와 멀티모달이란 말은 어떻게 보면은 궁극적으로 이렇게 결과값에서는 동일한 걸 추구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채팅으로 질문을 답하고 "가는 길이 뭐야? 뭐가 어떻게 돼? 이거는 뭐냐?" 이렇게 간단하게 물어봤던 것들이 채팅창 안에서 이미지도 생성해 주고 그림도 그려 주고 그렇게 하면 이미지만 만들어 주는 AI 보다 이런 챗GPT라든가 제미나이라든가 이 창을 점령하고 사용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더 많은 시너지를 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미지 생성 AI는 그래서 더 많이 발전하고 있어요. 미드저니가 대표적인데 미드저니는 아쉽게도 인제 유료죠. 모든 걸 다 유료로 해야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일단 어 서비스를 한다 하면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한 그런 성능을 보여주죠. 최근에 이제 버전 7이 나와 가지고 10배 빠른 시안을 생성해 주고 속도가 되게 빨라졌어요. 그다음에 이 반면에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서비스는 이게 내려받아서 약간 오픈 소스 방식이에요. 컴퓨터에 내려받아서 사용할 수 있고 온라인에 접속해서도 사용할 수 있는데 퀄리티는 쪼금 떨어지지만 인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그 많은 광고를 만들거나 콘텐츠를 만드시는 분들이 시작업 같은 거 예전에 그림으로 스케치를 했던 것들을 그냥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걸로 간단하게 만드는 경향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자, 근데 중국 AI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이 눈에 띄어요. 아까 보셨지만 중국은 자국 AI만 써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 나라가 없는데 이게 중국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남미 보셨잖아요. 남미나 다른 제3 세계 국가들에 이제 수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궁극적으로 미국하고 중국의 어떤 그 힘겨루기가 본격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간에 끼어 있는 인도가 아 자기네가 사용하는 걸 미국 걸 쓸 건지 중국 걸 쓸 건지에 따라서 판도가 확 바뀔 수 있어요. 인구 자체가 미국은 3 억인데 이 미국과 우호적인 국가들이 좀 많아서 되게 활발하게 사용자를 늘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자체적으로 내수 시장이 엄청나고 인도도 자체적으로 내수 시장이 엄청나기 때문에 미국보다는 좀 우위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스타트업이 인제 AI를 무조건 끼고 가려는 경향이 최근에 보여요. 과거에 메타버스 시절에는 메타버스가 인기를 끌었을 때는 뭐든지 다 메타버스를 붙이려고 했던 경향이 있듯이 지금은 인제 다 AI라는 걸 집어넣어서 인제 사업화하려는 아이디어가 투자받기에 좀 용이하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는데 수직 특화 AI라고 해서 법률이나 의료나 금융 같은 쪽으로 그 한정돼서 특화하는 AI들이 아마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러면 챗GPT나 제미나이나 이런 것에 그것 기업의 API를 써서 수익을 더 창출하는 부가가치를 더 끌어올리는 그런 비즈니스가 늘어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AI 인프라가 지금은 뭐 엔비디아 쪽에 되게 집중돼 있잖아요. 근데 모두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엔비디아로부터 벗어나야 되겠다. 그죠? 엔비디아에 종속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 정도 기술은 우리가 뭐 엔비디아를 쓰면서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우리가 우리 걸 쓰면 비용을 더 절감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앱들도 계속 좀 더 많이 편해질 거예요. 그 뭐 메신저 같은 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소통하는 것들 SNS라든가 이런 것에도 계속 탑재가 돼서 소비자들이 되게 친근하게 여기저기서 AI를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AI 인프라 확대로 가장 대표적인 곳이 구글하고 아마존이에요. 여기에 인제 자체적인 TPU 뭐 이렇게 해서 추론형 어 그 뭐랄까요? 그 하드웨어 그다음에 멀티모달 하드웨어들을 개별적으로 개발하고 있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광주를 갔다 왔는데 광주에 그 터미널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국가 AI 컴퓨팅 센터 광주 유치를 기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소버린 AI라고 해서 국가 차원에서 인제 "AI 컴퓨팅을 좀 강화하겠다." 이렇게 정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해서 인제 인프라 사업을 정부에서 나서서 하고 있는데 이 국가 AI 컴퓨팅 센터는 비수도권에 설치하겠다고 공언을 했어요. 대단히 대규모의 인제 그 뭐 컴퓨팅 센터를 만들 건데 2027 년까지 약 2조 5천억 원을 투입하겠다. 그래서 민간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공모를 했는데 초반에 올 초에 이게 인제 그 입찰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국가가 그 뭐죠? 본인들의 지분을 되게 많이 가져가겠다고 하니까 뭐 지자체나 뭐 그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좋은 일을 해도 국가가 다 가져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많은 그 뭔가 그 뭐 '통제를 받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너무 불편했는지 입찰을 안 했어요. 그래서 국가가 자기 국가 비중을 좀 줄이고 '기업이나 지자체의 권한을 좀 높이겠다.' 이렇게 다시 공언해서 재입찰을 하고 있죠. 광주하고 부산 뭐 대구는 별도로 인제 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서 뭐 여러 지자체에서 인제 신청을 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지방에서 저렇게 "유치를 하겠다." 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광주광역시는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퓨리오사 뭐 이런 곳이랑 연결해서 같이 막 브리핑도 하고 제안서도 발표하고 그렇게 해서 쪼금 유리한 쪽에 인제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AI 컴퓨팅 센터 도입에 굉장히 뭐 좀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할까요? 네. 그다음에 AI에 대한 투자와 정부 정책 한번 살펴볼게요.